모텔에는 들어는 갔는데 관계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심지어 술까지 마셨는데 혹은 스킨십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와이프든 바람을 피웠다는 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결국 소송의 핵심 구조고, 그랬을 때 이 불법 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집니다. 그런데 원고가 증거를 모을 때에 사실 한정된 자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형사사건까지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형사사건화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능력까지 배제돼서 소송상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어떤 건가요? 먼저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혼인관계의 본질을 제3자가 이렇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배우자로서의 권리도 침해받은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바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계를 한 것에 대한 증거, 혹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연인 사이에서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의 증거에 해당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에서 서로 만나가지고서는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소위 썸 타는 행위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스킨십을 하고, 혹은 기념일상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들, 부정행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텔에는 들어는 갔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술만 마셨다, 관계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심지어 술까지 마셨는데 관계 혹은 스킨십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많이들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은요? 정말 다양한 증거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숙박업소에서 들어가는 것 혹은 나오는 것들을 촬영한 영상.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따라가서 찍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숙박업소에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이 숙박업소가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통상적으로는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영상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모텔 측으로부터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통화 내역을 주고받았는지, 얼마큼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기지국 조회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내역 안에 모텔 결제 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피고랑 같이 간 것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기지국 조회를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입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상당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카톡 내용도 증거로 활용 가능할까요? 실제로 소송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배우자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비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셔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서는 주무시다 보니까 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지문 잠금이 해제된 상태로 놓여 있는 핸드폰에서 얻었던 카카오톡 대화 정보,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흔히 또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나 없는 상태에서 상간녀랑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 안에 이제 음성이 녹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녹음이 되었던 파일들은 비록 타인 간의 대화였다 할지라도 녹음 그 자체가 그 대화를 들으려고
녹음을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을 하는 주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던 차량에 들어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들은 우리가 불법성을 걱정하지 않고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있는데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에 의뢰해도 되나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밥벌이기 때문에 계속 당사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따라다니다가 놓치면 그날 허탕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불법적인 방법들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기를 붙인다든지 혹은 감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불법적인 방법들이 당사자한테 걸렸다. 그 위치 추적기 장치는 당연히 뜯어서 버리겠죠. 근데 그 뜯어서 버리면 다행인데 뜯어서 버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흥신소 입장에서는 이 불법 위치 추적기 장치가 비싸답니다. 근데 요거를 회수하려고 이 당사자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누구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다 불어버리거나 혹은 장치를 반환받고자 오히려 이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자료들은 사실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럼 증거 수집을 하다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증거를 잘 못 모으시는 분들이 당사자의 자백을 받고자 원고가 이제 남편을 추궁을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혹은 상간녀한테 직접 회사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 공갈미수죄 이런 것들까지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형사 문제가 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상간소송을 해서 받는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형사 처벌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내가 또 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원고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할 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는 것은 소송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원고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 자체를 배우자나 상간자가 알게 되면 증거는 점점 더 취득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따라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적절한 전문적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